네, 최승병 박사와 함께하는 워코노믹스 시간입니다. 네, 최 박사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네, 네. 지난주에 우리 우크라이나 이야기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총사령관 경질을 했는데 사임을 한 해 만에 하고 있다고 뭐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번에 뉴스 보니까 실제로 경질됐고 그 다음에 진행이 좀 쭉쭉 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지난주에 잘루즈니와 젤렌스키 대통령 사이에 계속 갈등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 전에 뭐 젤렌스키가 잘루즈니에게 좀 물러나 주세요라고 이제 사임을 통보했었는데 잘루즈니가 계속 반발하고 미국 쪽과 좀 접촉을 하다가 결국에 2월 8일에 사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도 그 트위터에 둘이 만나서 악수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죠. 그래서 뭐 외형적으로는 뭐 잘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뭐 막후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여전히 갈등은 심하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그래도 뭐 전쟁 중에 자중질환의 모습을 보이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외형상은 일단 넘어가기로 한 걸로 보이고요. 그 후임으로 알렉산드르 시르스키 이 대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시르스키 대장은 기존의 지상군 사령관이었습니다. 뭐 전쟁 초기부터 키우 방어전부터 계속 활약을 해왔었는데 뭐 이번에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많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일단 이 시르스키는 나이가 좀 많습니다. 딱 보기에도 조금 더 많아 보이죠. 그래서 한 지금 8살 더 많은 58세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구소련 시대에 아직 그 교리에 젖은 장교들이 문제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꼽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방 쪽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많아요. 과연 시르스키가 이 예스맨이긴 하지만은 젤렌스키 말을 잘 듣는 앞으로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지 그거는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렇군요. 푸틴은 좋아하겠어요? 푸틴은 굉장히 푸틴은 옛날식 장군이 있습니다. 돌아와서. 그렇군요. 네, 푸틴은 뭐 얼마 전에 또 뉴스가 나왔죠. 전 폭스뉴스 앵커 이제 터커 칼슨과 서방과는 최초로 인터뷰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우린 절대 지지 않는다 하면서 아주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터커 칼슨 요새 근데 너무 극단적인 인터뷰 많이 하던데 인기는 아주 좋아요. 트위터에 보면은. 그러게나 말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 진행하고 사실 트럼프가 그 나토 저 회비 제대로 안 내는 유럽 국가들 보호 안 해주겠다고 하고 러시아가 침공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내용도 있는데 요거는 내일 이승원 평론가하고 좀 같이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아껴두기로 하고 가자지구에서 생긴 일만 업데이트하고 우리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이스라엘이 또 가자지구 남부도 폭격했다고요. 네, 가자지구도 뭐 계속 뭔가 휴전을 할 듯 하면서도 저희가 항상 이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전쟁을 당장 끝내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역시나 이제 남은 남부 가자지구까지 그 폭격을 확대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이게 뭐 전면적인 공격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뭐 일각의 언론 보도에서는 인질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약간 좀 성동격서 페이크를 한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 하마스 잔당들이 상당수 남부로 숨어 들어간 이 상황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뭔가 확실히 어필할 수 있는 승리를 잡아야 하거든요. 이게 하마스를 확실히 뿌리 뽑는 건데 이 하마스 지도부가 지금 은신하고 있는 남부로 앞으로 공격을 확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북부와 중부 지역의 소탕작전을 전개하면서 민간인들을 다 남부로 지금 몰아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140만 명 가까이나 되는 피난민들이 남부에 바글바글한데 지금 네타냐후가 이들한테 어디론가 피해라, 우리 공격할 거다라고는 하는데 어디로 피해야 할지는 지금 지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인질 한 지금 남아있는 100수십 명 구출하겠다고 또 몇만 명에 이르는 뭐 가자지구 민간인들을 희생시킬 건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더 큰 문제는 바이든이 계속 이거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왔어요. 이 남부까지 공격하는 거는 선을 넘는 행위다. 절대 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도 네타냐후가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강경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미국의 말빨이 특히 이 바이든의 말빨이 안 먹히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렵네요. 어떻게든 좀 잘 되면 좋겠는데 인명이 피해가 좀 덜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야기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가까운 나라인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나라죠. 우리
부모님 세대, 조부모님 세대 산업 여건으로 많이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지만 사우디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대충 산유국, 사막, 친미 국가, 뭐 빈살만 요 정도만 떠오르시죠. 근데 최근에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 예산 지출액이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6위라는 사실을 제가 듣고 놀랐는데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군사력과 그리고 큰 전략 이야기 또 최 박사님께 여쭤보지 않을 수 없네요. 네, 최 박사님. 사우디 군사력이 실제로 그렇게 강한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사우디가 전통적으로 봤을 때 약간 좀 외화내빈이라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일머니가 엄청나니까 지출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예전부터.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좀 두드러지지가 않았던 것이 그전에는 중동 다른 국가들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지출했어요. 일단 70년대, 80년대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란과 이라크가 어마어마하게 지출을 해서 좀 상대적으로 적게 보이던 게 있었고, 그리고 또 원래 이집트와 튀르키예가 인구 강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나라들도 적지 않게 지출을 해서 사우디는 많이 지출하는데도 별로 두드러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요즘 들어와서 이라크가 전쟁으로 피폐해지고 이란도 봉쇄로 힘을 못 쓰고 이집트도 뭐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사우디의 오일머니가 특히 군사 분야의 오일머니가 아주 도드라지는 지금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특히 뭐 그냥 하지만은 예전에는 야 돈은 많이 쓰지만 사우디가 뭐 이렇게 군사력이 강한 국가다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놀랄만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예, 아무래도 사우디가 요즘 빈살만 시대에 들어와서는 계속 얘기했지만은 미국에 의존하는 여러 가지 안보를 갖다가 독자적으로 홀로서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이란과의 여러 가지 정책들도 지난번에 친미 국가라고 하면 당연히 반이란에 그냥 일방적으로 설 것 같은데 이제는 그거에도 탈피해서 야 우리가 이란과 무조건 적대시하지 않지만은 또 이란에게 꿀리지 않을 만큼의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겠다라고 해서 이 빈살만이 2010년대부터 어마어마하게 지금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국방 지출이 대표적인데 지금 국방 지출 규모가 아까 6위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2022년 기준이고 네네. 사실 그 전에는 좀 몇 년 동안은 세계 거의 3위까지도 갔었습니다. 3위요? 1위가 미국이죠. 네,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그래요? 어마어마했고 또 놀라운 게 이게 GDP 대비 지출 규모가 무려 7%가 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은 또 조금 줄긴 했는데 지금 준 거는 네옴시티 같은데 또 이젠 투자하겠다고 해서 조금 줄이긴 했는데 그 지난 몇 년 동안은 거의 뭐 7%, 8%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가 한 1900조니까 2000조 가까이 되잖아요. 그 7%로 계산하면 한 140조 네. 되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140조 원을 국방비로 쓰는 그런 나라였단 말이죠. 우리 같이 뭐 거의 전시 국가인 나라들도 GDP의 3% 정도까지 쓰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렇죠. 쓴다고 얘기하는데 네. 7%, 8%면은 거의 전시 국가는 마찬가지예요. 전쟁 중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네, GDP 대비로 따지면 지금 우크라이나 다음입니다. 아, 그래요? 네. 퍼센티지로 따지면. 퍼센티지로 따지면요. 아니,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전쟁하자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물론 이거 약간 특수성이 있습니다. 뭐 사우디는 당연히 이 국민들 지출하는 돈이 뭐 이 다른 쪽에서도 많이 정부가 지출 안 해도 아람코나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돈을 많이 안 써도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정부 돈을 갖다가 거기다 국방비에 몰아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빈살만이 추구하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기존에 그냥 돈만 쓰는 호구가 아니라 진정한 군사 강국으로 올라가겠다는 여기 야심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잠깐만, 의도 얘기하기 전에 전체 그 사이즈가 얼마나 돼요? 병력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네. 아무래도 사우디가 인구가 작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좀 병력 자체는 이란 같은 나라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병력이 지금 한 25만 7천 명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게 한 육군이 지금 7만 5천 명에 공군이 2만 명, 그리고 해군이 한 13,500명, 그 정도 되고요. 여기 뭐 당연히 모병제 국가라서 예비군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인구가 적다고 그랬는데 인구가 4,500만 그 정도 되죠. 그러면 이 이란 같은 나라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되죠. 반 정도. 네, 뭐
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란은 현역만 60만 대군에 네네네. 예비군은 또 네네네. 예비군이 일단 40만이 있고 뭐 거기다가 주변에 이집트나 뭐 튀르키예나 그런 국가들도 보통 이제 현역과 예비역 따지면 거의 80만에서 100만 정도 되는 군대를 유지하는 나라예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아무래도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적죠. 사우디가 4,100만이나 3,000만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3,200만 명 정도. 네, 3,200만 명 정도. 3,200만 명 정도고 굉장히 작은데 또 병력이 25만인데 돈을 그렇게 많이 썼으면 그래도 사람한테 돈을 많이 쓴 건 아니고 그럼 무기를 많이 샀겠네요. 맞습니다. 사우디가 특히 강점인 부분이 이 무기, 장비가 굉장히 충실합니다. 아무래도 돈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비싼 장비들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래서 특히 이 이란이나 주변 국가에 비해서 특히 강하다고 얘기가 되는 것이 공군력입니다. 또 아무래도 친서방 국가다 보니까 서방 국가들이 무기 파는데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 공군 전력이 각종 항공기가 약 450대 이상, 그리고 또 그중에 한 반 정도 가까이가 우리 대한민국 공군도 쓰고 있는 F-15로 채우고 있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F-15가 최신 기종인가요? 아닙니다. 지금은 뭐 당연히 스텔스 기종들, 뭐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도입 시작한 F-35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그런 4.5세대 전투기들이 요즘 한창 인기긴 하지만은 물론 그것도 들여올 겁니다. 하지만 그 이전 세대에 여전히 F-15는 강력한 폭장량을 지니고 있어갖고 위력적인 이런 전폭기로 꼽히고 있죠. 절반 이상 F-15로 채우고 있다. 그러면 뭐 전에 한번 분석하면서 이야기 듣기로는 미국이 사실 그 사우디에 굉장히 많은 무기를 팔고 있어서 네.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는 게 미국한테 나쁜 게 아니다. 뭐 이런 분석도 있긴 했는데 네. 실제로 그렇겠네요. F-15를 이렇게 많이 사들였으면. 그렇죠. 그전에는 진짜 미국의 이런 말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봉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뭐 충성 고객 중에 하나였죠. 뭐 물론 러시아 무기도 조금 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서방제 무기들을 비싼 돈 주고 충실하게 잘 사주는 그런 국가였죠. 아무래도 그게 미국이 어느 정도 안보를 그런 식으로 책임져 주니까 그거에 대한 또 반대급부로 많이 사주는 거였습니다. 요새 K방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도 좀 무기를 수출하고 있나요? 당연히 미국에 비해서는 크진 않았죠.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한 2.8억 달러였으니까 그때 한 3,200~300억 그 정도 수출했었는데 근데 올해 들어와서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올해 초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요즘 미사일 전력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국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고 하는 이 천궁2 미사일에 대량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규모가 갑자기 3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성사가 됐어요. 네네네. 10개 포대 정도. 32억 달러면 네, 4천억? 아니죠. 공이 하나 더 붙습니다. 거의 4조 가까운. 죄송합니다. 네. 상상을 못해서. 그전에는 4천어치를 팔았다는 거예요? 네, 그전에는 뭐 당연히 아무래도 이란 쪽이 지난번에 탄도미사일이 강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사일 요격 체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이 패트리엇은 아무래도 약간 좀 비싸고 요즘 우리가 그 틈을 이용을 해서 이 요격 미사일 같은 시장도 많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성비 좋은 우리 천궁2가 이번에 계약이 성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많이 무기를 수입하고 있었는데 아까 빈살만의 야심은 조금 다른 데에 있다는 말씀을 좀 하셨었는데 이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기존에는 사우디가 그냥 무기만 샀습니다. 그냥 무기 사서 자국 군대 장비하는 데 끝냈는데 이 빈살만 이후에는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언제까지 복 노릇을 할 거냐. 그래서 자주 국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국방 기술을 키우고 이런 방산업체들을 키워서 우리도 세계 시장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 이걸 노골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자주국방의 내용이라는 게 자체 방산업체를 키워서 우리가 생산한 무기를 우리가 쓰겠다. 이게 역사가 얼마 안 됐습니다. 2017년 얘기인데요. 네네. 2017년에 그래서 얘네가 국영 방산업체 SAMI 쌈이라고 하는 데랑 그리고 또 이걸 총괄할 행정 조직으로 군사산업총국이라는 GAMI를 갖다가 발족을 시켰어요. 그래갖고 얘네가 2030년까지 이 쌈이를 갖다가 세계 25대 방산업체로 키우겠다. 그리고 2030년까지 이 자국 무기 조달률을 갖다가 50%로 높이겠다.
이 목표를 내세우고 요즘은 이런 거 하나하나 수입할 때마다 당연히 기술 이전 계약을 굉장히 강하게 요구합니다. 우리 현지 생산하게 해주고 기술도 많이 이전해 주라. 그전처럼 그냥 무기만 받아먹는 신세가 아니라 지금은 돈을 지불하고 열심히 기술을 사오겠다. 이걸 내세우고 있죠. 싸미가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무슨 KAI 이런 데랑 비슷한 건가요? 네, 카이랑 뭐 비슷한 거죠. 우리나라는 다 민영화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두산중공업 뭐 이런 데죠. 네, 뭐 한화, 두산, 네. 뭐 이런 카이 같은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어갖고 우리나라 민영으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 사우디는 우리가 키를 딱 잡고서 국영업체 하나를 일단 집중적으로 키우겠다라는 그런 야심을 키우고 있죠. 싸미가 그런 업체고 가미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방사청 같은 네, 그런 맞습니다. 거예요? 방사업청. 네,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 조직이고. 네.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그 사우디 군에서는 무기를 수입하는 방식으로 많이 이 군사력을 충당했는데 이제는 사미에서 직접 생산해서 가미에서 구매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꿔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가미는 뭐 단순히 이 관리하는 조직뿐만이 아니라 기술을 갖다가 기술 R&D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뭐 정부 차원에서 팍팍 밀어주는 그런 지능 조직. 우리로 따지면은 뭐 산자부 같은 비슷한 역할도 하는 거죠. 산업 정책을. 하기는 요새는 인공지능이나 AI 네. 같은 그런 첨단 기술하고 무기하고 딱 연결이 돼 있으니까 산업진흥이나 기업 투자, 뭐 기술 제휴 이런 게 다 연결이 돼 있겠어요? 맞습니다. 요즘 AI 시대를 맞이해서 이 방산 분야도 이 미래 무기 체계들은 유무인 복합 체계가 대세입니다. 사람과 AI 로봇이 같이 짝을 이뤄서 싸우는 이런 시스템이 대세이기 때문에 지금 AI 같은 전략 기술도 굉장히 여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사우디가 AI 투자에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우디 국부펀드에서도 이 AI 기업들을 어마어마하게 노리고 지금 안에 데이터 센터도 많이 유치하고 그리고 각종 AI 칩들 지금 싹쓸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방산 쪽이랑도 엮여서 지금 앞으로 나아갈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샘 알트먼이 AI 기업 AI 반도체 기업 자체적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오픈 AI 이사회에서 쫓겨나고 그랬던 일이 있었잖아요. 불과 몇 달 전인데 그때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투자받겠다고 얘기도 하고 그런 뉴스가 좀 흘러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네, 중동에서는 뭐 AI 지금 패권을 자기들도 여기서 빠지면 안 되겠다. 지금은 우리가 5일로 패권을 유지하지만은 미래 AI 시대에도 우리는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겠다는 게 노골적인 야심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이 갈등도 상당하죠. 미국도 지금 AI 패권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데 이 거대한 돈을 가진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심지어 미국이 이 친미국가라는 사우디도 야 너네 투자하지 마 그런 압박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한테 미국 반도체 업체에 투자 못하게 막는 것처럼 사우디도 막는. 그렇게까지는 노골적으로 많이 못하지만은 네. 너네가 돈의 힘으로 밀고 들어와서 우리 AI 업체들 지분 함부로 막 사지 마라. 좀 견제 정도는 하는 거죠. 이번에 샘 알트만이 또 7조 달러 펀딩 해가지고 AI 반도체 기업 네, 만들겠다고 오도가 하면서 진짜 중동에 다르죠. 돌아다니는다고 그것도 오일머니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쪽에서 돈 많이 걷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국제 그 경제 질서에도 굉장히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네요. 오일머니가 옛날에는 그냥 펑펑 쓰는 돈으로만 생각했는데 네. 이게 지금 좀 반도체 업계 판도를 바꿀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지금 오일머니들이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중동 국가들이 석유에만 미래를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미 각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상당히 미래 산업, 특히 첨단 산업의 패권을 장악하는 데도 많이 쓰고 있고 그중에 또 일부가 이렇게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오일머니가 앞으로 어떻게 스마트하게 움직이느냐가 진짜 미래 경제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큰 동력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옛날엔 미국의 뭐 어떻게 보면 호구처럼 계속 오일머니 가지고 무기 사주는 그런 역할만 하다가 이제 자주국방으로 한번 가보겠다. 빈살만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오일머니 가지고 AI 같은 첨단 기술에 투자하면서 방산업체도 키우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같이 띄워보자. 뭐 이런 분위기라는 말씀이시죠. 네, 뭐 인프라, 방산, 뭐 첨단 IT 이런 게 함께 가는 게 진짜 종합적인 산업 정책이 지금 굴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사우디 군이 뭐 좀 약점도 상당히 네, 많이 외환 있다. 내빈. 돈은 많이 썼지만 외환 내빈이다 그러셨는데 그 내빈 이쪽은 어떤 얘기예요? 네, 내비는 역시 사우디가 왕정이라는 데서 기인합니다. 아무래도 이 원래 사우디는 탄생부터가 이제 이런 유목민들 토후 세력들이 모여서 만든 거잖아요. 그 중에 제일 이 맏형 노르스라는 이 사우드 왕가가 이 주도권을 잡고 왕에 올랐지만은 여전히 정치 체계가 후진 건 사실입니다. 자, 이제 전 세계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왕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결국에? 안에서의 군사력이 또 필요하겠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외침이 문제가 아니라 얘네는 내부에 이 정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군사력을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얘네들은 이 군부의 요직을 다, 물론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군부의 요직을 다 왕가 사람들이 잡고 있어요. 왕자들이 잡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직업 군인들은 이 내가 왕가에 뭘 그렇게 충성하겠다고 유교적인 사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돈만 보고서 거의 용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병사들은 또 사우디 국민들 상당수가 뭐 그렇게 이 전투 민족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냥 다들 돈 많은데 그냥 우리가 뭐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라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싸우는 병사들은 외국에서 수입해온 용병들도 많고 직업 군인들도 그렇게까지 열의가 없습니다. 어차피 요직들은 다 왕족들이 잡고 있는데 그냥 돈만 챙기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규군 외에 사우디도 역시 이 옥상옥 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사우디는 이 육해공군에 방공군 그리고 전략미사일군까지 해서 5개 군종이 있는데 이 위에 국가경비부라는 국방부 외에 국가경비부가 따로 있고 여기에 국가경비군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병력이 15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정규군이 25만인데 내부 경비군만 15만이 또 따로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혹시나 내부에서 이 왕정을 무너뜨릴 그런 적대 세력이 등장하면 이걸 진압할 병력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서울의 봄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 그렇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내 치안만 전담할 치안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거죠. 이게 마치 지난번 이란이 정규군 외에 혁명수비대가 더 강한 것처럼 사우디는 물론 이렇게 이 내부 국가경비군이 더 정규군보다 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력이 엄청나고 이 옥상옥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많은 또 자원이 낭비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 베두인 이 유목민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족들이 아직도 이 베두인 부족들이 예전처럼 그냥 칼 차고 다니면서 뭔가 이 쫙 그 남자다움을 내세우는 걸 목적으로 하는 그런 또 부대들도 있거든요. 그런 병력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약간 좀 군더더기가 많죠. 그런 것들이 사우디 군의 약점이다. 그러고 보니까 사우디 군이 이렇게 돈을 많이 지출해 한 첨단 군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싸워서 이겼다거나 이런 소식 별로 못 근데 들어본 지금 것 같긴 예멘 해요. 내전에 계속 개입하고 있는데도 지금 후티 반군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티 반군하고 지금 직접 전쟁을 네, 하고 사우디가 있는 직접 파병까지도 여러 차례 했어요. 네. 그런데도 들어가자마자 번번이 깨졌죠. 후티 반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전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쪽은 종교적 열의까지 덧붙여져 갖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거기가 시아파 일파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종교적인 열정까지 곁들여져 갖고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싸우는데 사우디는 대부분 해외 파병하는 부대들은 그냥 용병들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싸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좀 싸우다가 막 피격당하고 가면 그냥 도망가기 바쁘고 해서 별로 그렇게 이 이미지가 그래서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약점인 걸 사우디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우디 지금 국방 개혁의 많은 부분들이 이런 것도 좀 개선할 수 없을까 라고 하는데 그거 사기까지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는 아직 좀 미지수입니다. 근데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무리 그 병력이 좀 이렇게 사기가 좀 떨어지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장비가 F-15가 300대씩 있고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공격을 하면은 후티 반군 같은 거기는 장비가 그렇게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거기는 그만큼 돈도 없을 거고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항상 최근에 전쟁이라는 게 꼭 전면전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가자지구 전투를 보지만은 정규군 대 정규군으로 부닥치는 게 아니라
정규군 대 비정규군으로 부닥치고 비정규군은 항상 이 민간인들 속에서 숨어갖고 암약을 하기 때문에 정규군이 화끈하게 밀어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간 인명 손실이 엄청나고 국제사회의 반발이 어마어마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 장비가 좋은 정규군만 갖고는 어렵습니다. 이 비정규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가자지구에서도 여러 갱도에 잠입해서 그 하나하나 테러리스트 수탕하는 게 굉장히 고도의 숙련된 병사들이 필요하듯이 상당한 사기와 숙련이 필요한 이런 업무인데 그런 면에서 사우디가 아직 그 정도 정예군까지 많이 육성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문제는 그런 정예군들은 함부로 해외 파병을 안 한다. 당연히 국내에 아끼고 있으려고 한다. 이런 게 겹쳐진 결과죠. 그 정예군이 그 국가경비부에 있는 건가요? 국가경비부 말고도 정규군에서도 특수부대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 안 내보내죠. 러시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내보낸 상당수 병력들은 용병들도 굉장히 많고 죄수부대들도 많고 아무래도 좀 아끼려고 하죠. 진짜 정예 부대들은 이 푸틴 근처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정변에 대비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빈살만은 사우디라는 국가를 좀 바꿔보기 위해서 사실 뭐 네옴시티나 이런 투자도 하지만 방위 산업을 키우고 자주국방을 이루면서 한번 좀 국가 위상을 높여보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이란하고도 좀 관계 개선도 해보려고 하고 이 국제정세 구도 안에 예전에는 미국의 어떤 이 그냥 종속적인 요소에 불과했는데 이제 우리가 독립적인 파워로 등장하겠다는 야심이 딱 있는 겁니다. 그런 야심이 있는데 실제로 근데 그 군사력이란 게 장비빨은 아주 센데 어떤 사기나 아직까지 그 종합적인 문제가. 전투력이 검증되진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뭐 그 부분도 나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직도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서 이게 과연 해결이 될까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예산 지출을 보면 우리나라나 프랑스나 영국보다도 더 많이 지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방비. 절대 액수만 보면은 많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대 이 국가에서 어떤 국가 위상을 결정한 여러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가 사실 군사력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우디가 지금 얘기했던 정리한 대로 독립적인 국제사회 플레이어로 나서는데 좀 군사력이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좀 극복하고 잘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전망 좀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사우디의 국가 플랜 자체가 뭐 경제력뿐만이 아니라 군사력 모든 이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 전 분야에서 이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빈살만이 계몽군주 역할을 해갖고 의욕적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부에서 이런 아직 수많은 원활하게 작동하기 어려운 또 체제의 약점, 왕정이라는 이 체제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은 뭐 그럭저럭 돈의 힘으로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뭔가 좀 큰 시련을 좀 겪어야 이것도 단단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몇 번의 이 고비를 겪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 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최 박사님 말씀 듣고요. 네네. 오늘 정리하고 또 다음 주에 다시 더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